세상을 봤을 때는 굉장히 증권시장이 어려워질 소지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큰 희망을 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중에 앞으로 지금 현금으로만 주식을 해야 되고 뭐 신용이나 미수는 절대 쓰면 안 되고 네.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또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이제 고금리 시대에 네. 많은 분들이 우선 지금까지는 오늘은 좀 반등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조정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주식시장 고금리 투자의 시대에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 시장 자체는 네. 이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노태우 대통령 때 막 대통령 당선됐을 때부터 주식을 한 사람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저는 돈을 벌면 다 주식시장으로 갖고 가서 40살까지 다 망했습니다. 상장 폐지를 5번 당했습니다. 네. 몰빵해서. 그런데 이제 40살부터 5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이 전업 투자를 한 것이 오늘날까지 살아왔고 오늘날까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들보다 감이 빠르고 그냥 시대를 안 봐도 시대를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빠르다고 본능적으로 빠릅니다. 그러니까 진즉부터 이런 시장을 준비하고 사실 삼성전자나 뭐 어디 가서 물리는 것보다 차라리 하이브에 가서 오를지 떨어질지 누가 합니까? 점치기 전에 그냥 물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고금리 시대에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봐보겠습니다. 내가 맨 처음에 뭐라고 했냐? 봄날은 갔다. 좋은 날은 갔습니다. 오늘 있잖아요. 반도체가 오르고 뭐 2차 전지가 오르는데 저라면 있잖아요. 오늘같이 이렇게 급등하는 날은 어떤 손해가 났더라도 고점에서 다 매도하고 다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원래 위기가 오면요 중소형주를 좀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가 뭐 세력이 있어갖고 견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세력이 빠져나가면 순식간에 그냥 토네이도 바람 불듯이 쏟아져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급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언제든 위기가 닥쳐면 그냥 한 호가에서 탁 던져버릴 만한 한두 호가에서 있잖아요. 던져버리고 그냥 쉴 수 있는 좀 중대형주 위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 관리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뭐냐면 가치주를 대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럴 때는 현금을 많이 주는 주식이 좋아, 배당주가 좋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그런 주식을 찾아가다가 사람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오를 줄 알고 있잖아요. 배팅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그냥 있으면 좋은데 오르도 떨어지도 않고 너무 오래 가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내가 신용으로 매수해도 별로 손해 날 것 같지도 않고, 네. 또 이렇게 그러다가 또 갑자기 튀면은 좀 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다 보면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식을요, 갑자기 어떤 한 개인이 다른 주식에서 반대 매매가 걸려갖고 이 종목을 매도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이 푹 빠지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같이 주더라도 도미노로 그냥 쏟아져 버립니다. 반대 매매가 반대 매매 낳고 그래서 나가 정말 가치주를 갖고 있는데 반대 매매 당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망해버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일수록 가치주는 더 안 오른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성장 주식이 핵심이다. 지금 바이오 주식이라든가 뭐 자본 총계가 현저하게 낮은데 시가총이 높은 거 있잖아요. 하다못해 룬이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러면 AI 막 누가 이야기하면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500억만 없어져 보면 자본 잠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럴 때는 없어져 본 회사가 엄청나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자본 총계 대비 현저하게 자본 총계가 적은 것이라든가 시가총은 또 자본 총계 대비 현저히 높다든가 부채 비율이 높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이제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제가 주식을 봤는데요.
그때 아마 전두환 대통령이 당선될 때가 몇 포인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추정하건대 한 50포인트나 됐었을 것 같아요. 네. 종합주가지수가. 아.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10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한번 눌렸다가 1000포인트를 갔다가 그때부터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때 IMF를 겪으면서 267포인트인가 3포인트인가가 저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몇 년이 떨어졌겠어요. 그때 생겨나는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주식은 피를 먹고 자란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지금은 신문사가 신문이잖아요. 종이로. 신문을 보면 매일 증권사 옥상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 뉴스가 매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생겨나는 말이 증권은 피를 먹고 자란다. 지금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삼성 뭐 반도체 하지만 조정을 받을 때는 그만큼 지독한 것이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항상 피를 먹고 자라는 그 주식에 정말 처절한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상을 봤을 때는 굉장히 증권 시장이 어려워질 소지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큰 희망을 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번 위기만 잘 견디면 뭐 내년 뭐 빠르면 초 아니면은 뭐 2, 3분기부터는 대세 상승장이 초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도 보시기도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제가 여기다 하나를 써놨는데 네. 미국의 멕시코만에 허리케인이 닥칠 때 네. 제가 이게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아들 부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후진타오가 국가주석이었습니다. 네. 원자바오 총리가 가서 회담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 기억으로는 후진타오 총리가 가고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네. 당장 뭐냐, 멕시코만에 허리케인이 닥쳐갖고 정유 정제 시설을 다 쓸어버리니까 이제 석유 정제유 제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데 중국은 생산 공장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위협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부시 대통령한테 이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후진타오가 갔어요. 근데 부시 대통령이 안보적인 위협을 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후진타오 주석이 귀국하면서 중화학공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것은 뭐냐? 세계의 어떤 공급과잉이 와도 상관없다. 우리는 무조건 중화학공업에 대해서 자급자족하는 체제로 간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뭐 조선소도 짓고 특히 석유 정제 시설이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그때 그게 막 러시가 이렇습니다. 사우디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 같은 경우는 정유를 파는 것보다 정유를 정제해서 파는 게 훨씬 부가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LG화학 뭐 2차 전지라 그래가지고 왜 안 오르냐 왜 안 오를까요? 그때 그 중화공업 5개년 계획 때문에 지금 세계가 석유 정제유 제품이 공급 과잉으로 넘쳐나 버립니다. SK 이노베이션 네. 뭐 이런 것들이 막 2차 전지다 해갖고 막 환상을 갔는데 주식은 계속 떨어지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석유 정제유 제품들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뭘로 싸웁니까? 반도체하고 전기차 뭐 배터리 이런 걸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반도체가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무차별적으로 공장을 짓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반도체 있잖아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 제가 여기 한번 올려봤는데 삼성전자 이게 평택 공장입니다. 옛날에는요 1공장이 있었고 2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1공장, 2공장을 더한 것이 3공장이 그 더한 것만 합니다. 네. 이게 2022년도 말부터 준공이 돼갖고 2023년도에 본격 가동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만 가동했을 때의 생산량은 여기만 가동했을 때 생산량이 어떻게 될까요? 2배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뭐 D램, 낸드 여기 삼성은 원래 지을 때 있잖아요. 1층에 D램, 낸드, 그 파운드리 세 가지를 동시에 넣습니다. 네. 2층도 그렇고 네.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P4 있잖아요.
P4가 2025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건 원래 그 반도체 공장은요 1층 지으면 1층 가동하고 2층 지으면 2층 가동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2024년도부터 아마 가동이 또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럼 이 공급 물량은 어떻게 할까요? 그다음에 이 텍사스 삼성이 텍사스 오스틴 공장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파운드리 공장이 2024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은요. 한국의 인력의 2배의 인건비를 주고 미국으로 파견을 해야 됩니다. 네. 삼성에서. 네. 그러면 이제 계약 기간이 뭐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어떤 노동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갈 거 아닙니까? 네. 그 계약 기간을 채우고 나면 인텔은 삼성이 주는 인건비보다 2배입니다. 그러면 인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삼성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인텔로 가죠. 다 기술 인력이 인텔로 유출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텍사스에 이 공장을 짓고 나면 지금 현재 그 TSMC하고의 경쟁했을 때 수율도 문제지만 이게 생산 단가가 높아지면서 인력 유출이 엄청 심해지기 때문에 네. 거꾸로 삼성한테 도움이 아니라 위기가 닥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산이 급증한 것이 있잖아요. 제가 옛날부터 그래요. 구글 어스에 들어가서 난 늘 본다고 그랬잖아요. 저 대만의 가오슝, 타이난 이런 데 그 공업단지 한번 들어가서 보면 그거는 다 반도체 공장 짓는 것이 그냥 아예 그냥 전부입니다. 네. 그럼 중국의 YMTC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232단인가요? 그걸 완성을 했거든요. 중국의 YMTC가.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파운드리 쪽은 있잖아요. 결국 밝혀졌는데 7나노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고 밝혀졌냐면 그 7나노를 ASML이에요. 네. TUV 장비를 개조해 갖고 7나노를 만들었는데 조만간 5나노로 성공할 거라고 해요. 그러면 그거 만만히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화웨이 휴대폰이 또 애플 이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막 그 인공지능이다 막 환호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SK 하이닉스의 인공지능 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좁은 규모입니다. 네. 아주 좁은 규모예요. 그리고 이걸 넓히려면 아주 새로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출 비중으로 보자면 SK 하이닉스도 HBM의 그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러는 상황에서 HBM에서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는 HBM의 독주 체제라고 보면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삼성은 더 기술이 좋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HBM을 연구해 보니까 뭐냐면 이 반도체 그 D램을 쌓는데요. 네. D램을 쌓으면 구멍을 뚫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 이제 구리를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숄더볼을 붙입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1층, 2층을 이렇게 계속해서 숄더볼로 연결을 해서 회로선을 연결을 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층이 쌓아질 거 아닙니까? 그 사이는 그 에폭시를 쏘아서 그것을 붙이면 이 전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이닉스는 가요. 그러면 이 특허는 누가 다 갖고 있을까요? SK 하이닉스. 그러죠. 네. 이미 SK 하이닉스에서 엄청 5년 전부터 연구해갖고 특허를 다 내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걸 피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층 쌓을 때 중간에다 1, 2층하고 사이에다 시트를 넣고 경화시켜가지고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멍을 뚫고 거기는 솔더볼을 안 쓰고 그냥 구리로 주입해버려요. 네. 그러면 회선이 더 잘 연결된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2층 쌓을 때, 3층 쌓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1층도 회로가 틀리고 2층 회로가 틀리고 3층 회로가 틀리는데 네. 계속 쌓아 나갈수록 이거 엄청 번거로운이라니까. 한 번을 어찌됐든 하이닉스는 다 만든 다음에 한 번에 경화를 시키는데 이거는 계속 경화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유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아직 이제 지금 현재 만약 그 HBM이나 AI 인공지능 칩으로 주식이 오른다면 하이닉스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는 여기에서 이슈로 그냥 주식이 상승할 뿐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삼성전자 경영 체계를 보면 2024년도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나와갖고 면세점 이야기한 적 있죠. 네. 그 면세점 제 주식들 어땠을까요? 호텔 신라 폭락.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 폭락. 완전히 좀. 현대백화점 폭락. 네. 다 폭락했습니다. 그때 그 면세점 입찰 봐갖고 딴다든가 뭐 그와 관련된 주식들. 단지 아모레 퍼시픽만 그 굉장히 그 유행에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그
그 화장품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러면 그것만 하나 올랐습니다. 그 애는 다 폭락입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기 한번 폭락,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폭락, 삼성 SDI 한번 폭락. 지금 그나마 폭락을 안 당하고 있는 건 삼성전자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도 제가 봐서는 2분기에 하이닉스는 재고를 조정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재고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3분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축소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현금성 자산에서 재고 빼보고 나면 현금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 얼마? 옛날처럼 막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SK 하이닉스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시설 투자를 극도로 줄여버린 거예요. 극도로 줄여버려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이 라인이 계속 돌 거 아닙니까? 라인이 돌면은 반도체 라인은 딱 한 번 정지시키면 몇 개월 후에 다시 가동시킨 줄 아십니까? 아유, 6개월입니다. 와. 수율 조정하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지를 시킬 수가 없어요. 한 번 가동을 하면. 네. 그 대신에 최소한의 물량을 생산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의 물량을 생산하고 또 내가 이제 그 대리점한테 100개를 줬어요. 그런데 대리점한테 야 20개는 재고로 쌓아놓고 80개만 팔아. 그러면 시장에서는 80개가 전부인 줄 알고 뭐 사다 보니까 디램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그런 현상입니다. 디램 가격이 오른다 막 이런 뉴스는. 네. 어차피 풀 가동해갖고 하면은 엄청나게 공급량이 올 수밖에 없고 랜드 부분의 그 적자 위기는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너무 부푼 꿈을 꾸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많은 증권사 리포트에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반도체 탑픽으로 뽑는데 일리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HBM이 지금 AI 칩이 지금 어찌됐든 간에 뭐냐면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는 지속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GPU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계속 늘려서 어찌됐든 AI를 학습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HBM 반도체는 계속 뭐 중국이든 미국이 제재를 하든 뭘 하든 어딘가는 계속 소요가 되고 증가하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의 세계적인 탑픽은 SK 하이닉스라는 게 그래도 우리나라에 어떤 희망을 주는 요소다. 그래서 저는 그 점수를 많이 높게 주고 싶습니다.